이 자료로 한 8번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예, 그래서 뭐 나름 의미 있는, 들으면 괜찮은, 나쁘지 않은 강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강의라기보다는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사실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쪽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기존 오토인코더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오토인코더도 포함하는 자료가 이제 앞부분에 붙고요. 그리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챕터 2개가 또 앞으로 붙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인데,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생성 모델 쪽을 다루는 기술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쪽에 요새 가장 각광받는 겐이랑 같이 맞물려서 이제 같이 쓰는 게 요새 주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같이 써서 연구된 결과들, 제가 이제 비전 베이스다 보니까 최근 비전 논문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간 강의인데 제가 힘들어서 이제 2시간 하고 밥 먹고 좀 쉬었다가 이제 3시간인데 뒤에도 아마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좀 끊어서 한번 쉬고 갈까 해요. 먼 길이지만 차근차근 달려가 주시면 나름 괜찮은 강의일 겁니다. 네, 그러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인코더를 이제 오토인코더를 공부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오토인코더를 위키피디아에 쳐보시면 설명이 나오겠죠.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쭉 설명이 나오면 여기 이제 키워드들을 뽑아보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나와요. 예, 여기 5가지 정도 키워드들이 나오고요. 첫 번째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랑 관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representation learning인데 문장을 읽어보면 efficient coding learning이랑 같은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generative model learning이 이제 최근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recently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나오면서 이 오토인코더가 generative 모델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이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dimensionality reduction이죠. 아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이 용도로 아마 오토인코더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dimensionality reduction을 또 위키피디아에 쳐보면 정확히는 이제 non-linear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고 추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설명 문장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오고 여기 보시면 컨텐츠에 보시면 이제 manifold learning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이제 3.4의 오토인코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쭉 오토인코더랑 관계되어 있는 건데 이제 키워드들을 뽑아서 또 정리해 보면 결국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요.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non-linear dimensionality reduction이랑 같은 말이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 efficient coding learning, 혹은 뭐 feature extraction, manifold learning 이런 말로 이제 다 같이 같은 것처럼 여겨져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겐을 만든 겐이 아니죠. 우리 뱅지오 누님이 이제 기술 분류표를 작성하신 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오토인코더가 이렇게 AI, 머신러닝에서 쭉 들어가죠. 딥러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오토인코더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뱅지오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representation learning이 이쪽이죠. non-linear dimensionality reduction. 그래서 이쪽이 제일 오토인코더가 제일 많이 쓰이는 그 적용처예요. 요 두 번째 게 가장 많이 쓰이는 적용처고요. 그다음에 겐을 만든 이한구 펠로우가 이제 정리해 놓은 텍사노미를 보면 정확히는 여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죠. 오토인코더라기보단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기술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랑 관계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따라가져요. 그래서 키워드 하나가 추가가 되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랑 관계 있는 게 오토인코더 혹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이쪽에 관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4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4가지 키워드. 그리고 오토인코더는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오토인코더라고 불리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쓰는데 그때 관계되는 키워드가 4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anifold learning, 그 다음에 generative model learning, 그 다음에 ML density estimation. 이 4가지 키워드가 오토인코더랑 관계 있는 말이고요. 그 4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살펴보면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할 때 그 학습 방법이 supervised learning이 아니고 unsupervised learning 방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습할 때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죠. 그래서 그 로스 펑션이 네가티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해석을 해서
즉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이렇게 돼버리죠. 예, 그래서 이 학습을 시킨 로스 펑션에 대한 해석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관계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 오토인코더가 학습이 끝나면 학습된 오토인코더에서 이제 두 파트가 보이죠. 인코더 부분이 보이고 디코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코더 부분은 이제 보시면 입출력, 인코더 부분에서만 입출력을 보시면 보통 오토인코더는 이 가운데 차원이 입력보다 작거든요. 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다고 가정했을 경우 보통 인코더는 차원 축소 역할을 하죠.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앞으로 매니폴드 러닝이라고 부를게요. 매니폴드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디코더만 보면 어떤 벡터를 하나 넣는데 제가 비전을 다루니까 이제 이미지라고 치면 이 아웃풋이 이미지가 나오겠죠. 어떤 벡터, 예를 들면 투 디멘셔널 벡터를 생각하면 숫자 2개를 넣었더니 이미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성 모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제너러티브 모델 쪽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가 이제 맞물려 있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총 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챕터 1, 2를 끊어가시면 되고, 챕터 1, 2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들이 1, 2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키워드 중에 이제 오토인코더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랑 관계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딥러닝을 했다 하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인데, 저도 몰랐었고 대부분 다 약간 자세히는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토인코더가 매니폴드 러닝,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에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매니폴드 러닝이 뭐냐에 대해서 좀 그 직관을 갖기 위해서 그 매니폴드 러닝을 따로 챕터를 하나 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토인코더를 주요한 3개 정도 다루고요. 클래식한 오토인코더들.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다룰 거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이제 향상된 버전, 또 다른 버전, 컨디셔널, 그다음 애드버서리얼 오토인코더를 다룰 거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제 이 오토인코더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뭐 리트리벌이나 데이터 생성, 그다음에 뭐 리그레션은 네, 자료에서 뺐긴 했지만, 그다음에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겐이랑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랑 묶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쪽, 이쪽의 여러 가지 최근 논문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 2하고 아마 점심시간일 것 같고요. 오토인코더 플러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하고 한번 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달려갈 것 같습니다. 강의인데 코드는 제가 짠 코드는 요 3개에 대한 코드는 제 GitHub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챕터 4 할 때는 코드 설명까지 살짝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 딥뉴럴넷을 학습하는 거를 해석을 할 때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이 챕터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머신러닝 접근 방식부터 이제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보시면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뽑고 싶은 정보가 있죠. 이미지 같으면 얼굴의 위치 뭐 이런 거. 얼굴을 주어지면 이게 누구냐 뭐 이런 정보.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서 좀 더 추상화된 정보를 우리가 뽑고 싶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데이터를 열심히 모으죠.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고 있는 데이터와 거기에서 추출된 정보, 그 쌍을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그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펑션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모델을 정의를 하죠. 예를 들면 뭐 기존 머신러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문제 풀 때 뭐 SVM을 쓰겠다, 뭐 랜덤 포레스트를 쓰겠다 이런 기타 등등의 방법론을 정하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 모델을 정한다는 게 그 모델을 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정해놓고 그 모델을 결정짓는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보통 학습 과정이고 그 파라미터를 예를 들면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 세타가 있다면은 현재 세타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의 출력값, 요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잘 출출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출출돼야 될 정보와 얼마나 다르냐, 이 다른 정도를 로스 펑션이라 정의하고 이것도 정의하고 가죠. 머신러닝 쓸 때 내가 로스 펑션을 뭐로 하겠다 혹은 두 샘플 간의 거리 매저를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하고 가시는 거죠. 이건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스텝에서는 모델을 뭘로 정의할 거냐와
그 모델을 규정짓기 위한 파라미터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세타에 의한 그 출력값, 네트워크 출력값과 정답이 얼마만큼 다른지 그 다른 척도도 메저먼트를 우리는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단계에서는 이 세타, 모델을 규정짓는 파라미터를 잘 바꿔가면서 이 트레이닝 DB에 있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로스가 최소화되는 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학습, 러닝,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쓰죠. 4번. 프리딕팅 테스팅을 하죠. 그래서 트레이닝 DB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찾은 옵티멀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모델을 돌려서 원하는 정보값을 추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게 아니게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입력값이 고정되면 출력값이 고정이 되죠. 어떤 X 그리고 모델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된 입력값에 대해서는 고정된 출력값이 나옵니다. 이게 고전적인 머신러닝의 이제 단계를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딥 뉴럴넷을 내가 쓰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뭐 데이터 모으는 건 똑같이 모으는 거죠. 이제 define function부터 이제 바뀌어지겠죠. define function에서 이제 모델을 정해줘야 되는데 모델이 우리는 이제 딥 뉴럴넷을 쓰겠다라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딥 뉴럴넷을 쓰겠다고 해도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정하고 가야 되죠. 네트워크 구조를 정하고 가야 되죠. 뭐 RNN을 쓰겠다, CNN을 쓰겠다. CNN을 쓰더라도 네트워크 구조를 뭐로 하겠다, 뭐 레이어를 몇 개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정해졌다면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는 주로 이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세타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출력값과 정답 간의 로스 값, 거리 값을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현재까지의 딥 뉴럴 네트워크는 아무 로스 펑션이나 쓰면 안 되죠. 딥러닝 프레임워크 API 보시면은 민스퀘어 에러,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이거 말고 쓰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민스퀘어 에러랑 크로스 엔트로피 외에 로스 펑션을 내가 본 적이 있어서 써봤다. 딥 뉴럴넷 프레임워크에서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토치 등에서 거의 없으시죠? 없으시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무 로스 펑션이나 못 써요. 그냥 예를 들면 뭐 두 개 뭐 나누기도 할 수 있겠죠? 뭐 나눌 수도 있고 뭐 제곱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긴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실제 딥 뉴럴넷을 학습시킬 때는 그 제약 조건 두 개가 어디서 나오냐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으로 지금 딥 뉴럴넷이 주로 학습이 되죠. 이제 아닌 접근 방법론들도 논문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그냥 API를 갖다 쓰시는 분들은 다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딥 뉴럴넷을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이제 수식 4개로 정의가 되는데 거기 수식 4개로 쭉쭉쭉 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가정이 2개가 있어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한 가정이 2개가 있어요. 로스 펑션에 대한 가정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개를 충족시키는 로스 펑션만 쓸 수 있죠. 현재까지는 딥 뉴럴넷 학습시킬 때. 그럼 그 2가지가 뭐냐? 알고 보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트레이닝 DB에 있는 전체 샘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엠리스트면 5만 개 트레이닝 샘플들이 있어요. 그럼 그 트레이닝 샘플의 전체에 대한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를 우리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닝 DB 전체에 대한 로스 펑션은 뭐랑 같냐면 각 샘플별 로스를 구한 거의 합과 같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예를 들면 곱으로 할 수도 있겠죠. 각 샘플별 로스 구해서 곱할 수도 있고 뭐 제곱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가정이 합으로 하겠다. 이게 가정이 되고요.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그러면 샘플별 로스 펑션을 보면은 샘플별 로스 펑션의 입력 인자가 2개죠. 하나는 정답이랑 또 하나는 네트워크의 출력값만 들어가 있죠. 이게 두 번째 가정이에요.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할 때 네트워크의 출력값만 가지고 쓴다. 네트워크의 출력값과 정답만 가지고 하겠다. 이게 아니면 예를 들면 네트워크의 중간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로스 펑션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중간에서 어떤 값을 가져와서 로스 펑션 구성해서 네트워크 학습시키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CNN 중에 하나는 중간에 뭐가 보이긴 하는데
그게 중간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를 종단이라 생각해서 뒤로 백프로파게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돌아갈 때만 보면은 그 네트워크의 종단에 있는 값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충족시키는 로스 펑션만 쓸 수 있고요. 딥뉴럴넷에서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로스 펑션을 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학습을 시킬 겁니다. 학습을 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이 트레이닝 DB 전체에 대한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우리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데 지금 대부분 다 방식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은 이 옵티멀 프로블럼을 푸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옵티멀 시어리를 배우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주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고요. 그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터레이티브 메서드예요. 그래서 점차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거고요. 뭐 클로즈드 폼으로 풀리는 거면 한 방에 바로 가겠죠. 근데 얘는 스텝 바이 스텝별로 점차 정답에 가까워져 가는 이터레이티브 메서드를 취하고요. 그럼 이터레이티브 메서드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그럼 현재 세타에서 학습 과정 중간에 현재 세타에서 다음 세타로 이제 점차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타를 어떻게 업데이트 해줄 거냐라는 질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세타를 업데이트 해가는데 멈춰야 되겠죠. 그럼 언제 멈출 거냐라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이 이터레이티브 메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현재 세타에서 세타를 업데이트 했더니 로스 펑션이 줄어들기만 하면 나는 글로 가겠다가 이제 어프로치고요. 그래서 쭉 하다가 세타를 아무리 바꿔도 로스 펑션이 똑같다. 그러면 나는 멈출래. 이 스트래티지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1D 예를 보시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로스 펑션이면 여기 땅 했죠.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도 바꿔보고 오른쪽으로 바꿔봤더니 오른쪽으로 가야지 로스 펑션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러면 난 글로 갈래. 줄어들기만 하면 갈래. 그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서 줄어들고 또 계속 하다 보면 이쪽에 수렴하겠죠. 근데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난 멈출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노토닉한 로스 펑션의 형태면 예쁘게 가서 잘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이제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죠.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세타를 바꿔서 로스 펑션이 줄어들면 글로 가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세타의 디멘전이 엄청 크죠. 이제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파라미터가 수가 엄청 많죠. 예를 들면 뭐 1억 개라 해볼게요. 그럼 1억 디멘전의 벡터가 하나 있어요. 그럼 걔를 조금 바꿔서 델타 세타 이 세타를 업데이트 해야 되죠. 그럼 얘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시켜볼 거냐 이거잖아요. 엘리멘트 하나씩 다 바꿔볼래.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근데 각 엘리멘트별로 값의 레인지도 다 달라서 얘를 0.1씩 바꿔주는 게 의미 있는지 뭐 10씩 바꿔주는 게 의미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 세타를 그냥 바꿔본다는 것 자체도. 그러면 결국 그럼 얘는 줄어들기를 바라는데 바꿨을 때 줄어들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바꿔야지 줄어드니? 이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타에 대한 디멘전이 클수록 이런 질문이 더 의미 있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라는 게 답인데 이것도 이해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라인 바이 라인별로 하나씩 한번 살살살 살펴볼게요. 세타 현재 파라미터가 있고요. 거기 로스 펑션이 있죠. 그 다음에 세타에서 델타 세타만큼 바꿔서 새로운 로스 펑션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지금 관계식을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이죠. 얘는 이거 더하기 여기서 1차 미분값 더하기 2차 미분값 더하기 무한 차원의 미분값이 다 더하면 얘랑 똑같다. 이게 테일러 익스펜션이고요. 그런데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딱 여기 뒤에 모든 미분텀을 쓰는 게 아니고 1차 미분텀까지만 쓰겠다 이거예요. 1차 미분텀까지만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세타를 바꿨을 때 새로운 샘플 포인트에서 로스 펑션은 현재 로스 펑션 더하기 그레디언트 값 더하기 델타 세타 이렇게 하면은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테일러 익스펜션 위키피디아에 쳐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1차 미분만 쓰는 거랑 2차 미분 쓰는 거랑 3차 미분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 미분값들이 데이터 포인트에서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차수를 사용할수록 더 멀리까지 어프록시메이션 에러가 작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한차원 쓰면 저 멀리까지 어프록시메이션 에러가 작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되지만 1차 미분까지 썼다는 거는 그 근방에서만 맞는 어프록시메이션 펑션을 쓰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sin x 보시면 가운데서 딱 그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1차 미분텀이 y는 x가 나와요. 그러면 그 근방에서 y 0이라는 포인트 근처에서만 보면 sin x랑 y는 x랑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멀리 갈수록 오차가 점차 커지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 미분텀까지만 써서 어프로시메이션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얘를 넘길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이 차이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넘기죠. 그러면 이거를 로스 펑션의 차이값은 얘가 그레디언트 곱하기 세타 차이값 이렇게 되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델타 L이 음수가 되고 싶죠. 바꿨을 때 로스 펑션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델타 L 값이 음수가 되길 바래요. 그런데 델타 L 값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델타 세타를 그레디언트 델타 세타를 네 이거 못하네요. 8번 강의했는데도 오타가 있네요. 그레디언트 L로 해서 마이너스를 취하면 이게 L투놈이 딱 돼버리죠. 그럼 이게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 이게 음수를 붙였기 때문에 항상 음수가 돼요. 그래서 델타 세타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로 하게 되면은 이 로스 펑션이 줄어드는 값이 항상 음수가 된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세타에서 우리는 다음 세타 더하기 델타 세타라고 할 텐데 델타 세타가 뭐여야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값이다. 이렇게 되죠. 그게 지금 쓰고 계시는 방법론들이죠. 학습을 시킬 때. 그런데 여기 예타라는 게 붙였죠. 이게 러닝 레이트인데 이게 왜 붙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보통 값을 뭐로 쓰나요? 0.0001 요새 많이 쓰죠. 저희 비전 같으면 엄청 데이터가 고차원이라서 뭐 0.0000 10에 마이너스 6승, 7승 이런 거 써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어프락시메이션 했죠. 저희가 이 데이터 포인트에서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갔을 때 우리는 로스가 줄어들길 바라는데 갔을 때 언제 줄어드냐면 이 어프락시메이션 조건을 충족할 때 떨어지겠죠. 언제 충족하냐면 그 샘플 포인트 근처일 때 근처로만 갈 때 이 어프락시메이션이 맞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러닝 레이트를 굉장히 작게 해서 아주 조금씩만 가는 겁니다. 좀 크면 막 점펑점펑 하죠. 그 이유가 이제 저 어프락시메이션이 이제 안 먹힌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과정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가볼게요. 트레이닝 DB가 있고 현재 세타가 있죠. 그럼 현재 세타에 대해서 로스 펑션이 있죠. 로스 펑션인데 모든 트레이닝 DB에 대한 로스 펑션은 각 샘플별 로스 펑션의 합과 같다는 가정으로 들고 간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레디언트 해석할 거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취해보면 이게 합이기 때문에 엄청 편해지죠. 각 샘플별 그레디언트의 합과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샘플별 그레디언트의 합인데 만약에 우리가 샘플 수를 고정한다면 똑같이 이제 어차피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상수배하고 상수배 더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닝 샘플 수가 똑같다고 트레이닝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그게 n이라고 했을 경우 그냥 합을 하나 어차피 나누기 n 하나로 똑같기 때문에 나누기 n이라고 하면은 이 데피니션 하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샘플별 평균 그레디언트가 되죠. 그런데 이것도 샘플 수가 요새 워낙 많다 보니까 저걸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샘플별 평균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전체 DB에 대해서 모두 다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죠. 배치별로 하죠. 배치를 떼요. 랜덤하게 배치 M개를 골라서 그 M개에 대해서 평균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러면 전체 트레이닝 DB에 대해서 평균 그레디언트 구한 거랑 배치에서 평균 그레디언트 구한 게 이제 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한 이 그레디언트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곱해서 업데이트를 하죠. 그게 지금 쓰시는 딥뉴럴을 학습시킬 때 이렇게 하죠. 배치 하나 떼서 그레디언트 구해서 한번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죠. 그런데 여기에 원래 수학적 기반은 배치 하나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모든 트레이닝 DB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왜냐하면 모든 트레이닝 DB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미니마이즈 할 거기 때문에 모든 트레이닝 DB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저렇게 마이너스 예타를 곱해야 되는데 저게 연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평균 그레디언트로 다시 생각하고 평균을 구할 때 전체 DB가 아니고 일부 배치에 대해서만 평균 구하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저게 한 번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보통 스텝이라고 부르죠.
스텝이라고 부르고 모든 트레이닝 DB를 한 번 다 훑으면 에폭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원 에폭에 한 번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원 에폭에. 근데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해서 원 스텝에 한 번 업데이트 되게 하는 게 지금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딥 뉴럴넷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가 우리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사실은 웨이트랑 바이어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레이어별로 쭉 있죠. 그래서 뭐 리즈넷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56개 레이어, 작년에는 뭐 1000몇백 개 레이어까지도 쓰거든요. 그럼 엄청난 많은 엄청난 많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걸 미분을 해야 돼요. 로스 펑션을. 각 레이어별 웨이트랑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 로스 펑션을 미분을 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엄청난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이 뉴럴넷 쪽이 한번 암흑기를 거쳤죠.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나오기 전까지. 엄청난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덕분에 저게 굉장히 수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유도하는 것도 뭐 자료 찾아보시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익혔던 자료는 저기 밑에 링크 첨부해 두었으니까 저기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보시면 되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썼던 노테이션을 제가 그대로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그냥 4개 수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큰 그림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딥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거랑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랑 같은 얘기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딥 뉴럴넷 학습 과정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챕터는 딥 뉴럴넷 학습하는 거랑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랑 같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가 되시면 성공인 거예요. 그 큰 그림 내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은 첫 번째 아웃풋 레이어에서 각 레이어별로 에러 시그널이라는 걸 구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레이어부터 에러 시그널을 구하거든요. 출력단. 그 출력단의 에러 시그널은 로스 펑션, 코스트에다가 코스트를 뭐로 미분하냐면 네트워크 출력값으로 미분해요.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이게 그 가정 때문에 있었죠. 로스 펑션은 네트워크 출력단에 해당되는 함수다. 그 가정 때문에 이런 수식에 유도되는데 묻어져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민스퀘어 에러다. 그러면 민스퀘어 에러 미분이니까 그냥 제곱만 빼면 되죠. 나누기 2분의 1하고. 그 미분이니까 엄청 간단하고요. 엘리멘트 와이즈 곱이고, 그리고 딥 뉴럴넷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죠. 렐루나 시그모이드나. 그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 값에 액티베이션 펑션의 입력으로 들어간 값. 이거는 뭐 이미 이거 네트워크 피드 포워드 할 때 이거 입출력값만 들고 있으면 이 계산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 시그널을 맨 마지막 단에서 구하면 맨 마지막 단에 에러 시그널 구했죠. 그 다음에 각 레이어별로 에러 시그널을 구할 텐데 그거는 그냥 웨이트를 넘겨받고 또 엘리멘트 와이즈로 액티베이션 펑션 미분값을 곱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 단에 에러 시그널인 게 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에러 시그널이 점차 뒤로 가죠. 쭉쭉쭉쭉 하면은 이제 제일 앞단까지 에러 시그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각 레이어별로 에러 시그널이 구해졌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각 레이어별로 웨이트랑 바이어스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이잖아요. 미분 값이잖아요. 그러면 바이어스에 대한 미분 값은 그냥 에러 시그널 그 자체고요. 그다음에 웨이트에 대한 미분 값은 거기다가 그 네트워크 앞단에 그 레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 입력 값을 곱하기만 하면은 웨이트에 대한 미분값이 구해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서 미분 한번 하시고 뭔가 곱해서 에러 시그널 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계속 곱해가면서 각 레이어별로 에러 시그널을 구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각 레이어별로 웨이트랑 바이어스에 대한 미분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각 레이어별로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되셨고 한번 숨 쉬시면 되고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뭘 볼 거냐면 저희가 로스 펑션을 아까 제가 설문조사 했었죠. 민스퀘어 에러 아니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요. 왜냐하면 아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 대한 가정 2개가 충족되는 대표적인 2개이기 때문에 이 2개를 쓰고요. 그러면 이 두 로스 중에 뭐가 좋니에 대한 골든 룰을 가지고 계세요. 이때는 민스퀘어 에러가 좋고 이때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좋다. 2가지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그 2가지 관점 중에 이제 두 번째 관점이 방금 얘기하신 거랑 맞닿아 있는
맥시멈 라이클리 후드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로스 펑션을 쓰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관점을 두 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두 개 말고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지금 딥러닝 학습하는데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더 좋아요. 민스케 에러보다.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항상 그러냐? 그렇진 않죠. 이제 그 관점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관점이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이 로스 펑션을 해석할 텐데, 그 관점에서는 컨티뉴어스한 아웃풋 벡터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출력값이 컨티뉴어스한 밸류면 민스케 에러를 쓰는 게 맞고요. 디스크릿한 거,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디스크릿한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게 맞다는 게 하나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가 이제 두 번째 관점을 사실은 이해시키기 위한 챕터죠.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첫 번째 관점부터 볼게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관점에서 민스케 에러가 좋냐, 크로스 엔트로피가 좋냐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엄청 간단한, 초간단한 뉴럴넷을 가지고 왔어요. 입력 1이면 출력이 0이고 싶어요. 그리고 노드가 딱 하나예요. 노드 하나. 그러면 입력 들어가면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거치죠. 그때 우리는 그냥 시그모이드를 우선 써볼게요. 시그모이드.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 전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이게 전값을 쓸 때가 있고 후값을 쓸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거치면 출력값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써볼게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민스케어를 썼다는 것은 로스 펑션을 입력과 출력의 제곱으로 하겠다는 거죠. 차이의 제곱. 나누기는 뭐 미분하면 2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지금 넣어볼게요.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에러 시그널 구하는 거였죠. 사실은 지금 레이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구하면 되고요. 그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네트워크 출력 값이랑 로스 펑션을 미분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2차기 때문에 미분하면 그냥 이 텀이 나오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에러 시그널은 요거에다가 엘리멘트 와이즈 곱인데 요 액티베이션 펑션 미분한 거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입력값 Z를 넣어줘서 엘리멘트 와이즈 곱하면 그 레이어에서 에러 시그널이고, 이걸 구한다면 사실은 레이어별로 에러 시그널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그럼 에러 시그널 구했으면 그 레이어에서의 웨이트에 대한 미분값은 이 에러 시그널 곱하기 이 레이어의 입력값, 지금 X죠. 그래서 X 곱한 거. 바이어스에 대한 미분값은 그냥 에러 시그널 그 자체. 때 지금 입력이 X는 1이고 Y는 0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W랑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이제 똑같은 식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쉽죠? 그냥 뭐 C로도 짤 수 있고 뭐 자바로도 짤 수 있겠죠. 그냥 정말 쉬운 예제. 그럼 이제 학습을 시켜볼게요. 그럼 학습이 끝나면 1을 넣으면 0이 나오고 싶은 거죠. 여기 땅 하는데 여기 땅 할 때 처음에 뭘 적어줘야 되냐면 웨이트랑 바이어스의 초기 값을 정해주고 가야 되죠. 초기 포인트. 그때 랜덤하게 해봤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0.6, 0.9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2.0, 2.0이었어요. 랜덤 값만, 초기 값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쭉 해봤을 때 300번 돌았을 때 멈춰봤더니 왼쪽이 훨씬 학습이 잘 됐죠. 두 번째 게 학습이 잘 안 됐죠. 학습이 잘 안 됐다는 얘기는 같은 시점에서 끊었을 때 로스 펑션, 로스 값이 아웃풋 값이 우리 원하는 값보다 많이 차이 나잖아요. 여기는 0.09, 저기는 0.2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차이 나는지 아시는 분? 다 그냥 정말 간단한 거죠. 정말 간단한 원 뉴런짜리 뉴럴넷을 구성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당연히 이제 초기값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초기값 차이가 왜 이런 큰 차이를 야기시켰을까요? 결국은 초기값이 달라서인데 그 초기값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관점에서 계속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서 보시면 여기 그 웨이트랑 바이어스에서 곱해지는 게 이 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값이 들어가 있어요. 시그모이드 뭐든 쓰든 상관없이 그냥 백프로파게이션 수식 자체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둘 다. 그러면 아까 왼쪽에서의 초기 값을 지금 시그모이드니까 시그모이드고 이거 미분된 값이 이런 값을 구성하죠. 그리고 아까 학습이 잘 됐을 때는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찍혔고 학습이 안 됐을 때는 이쪽에 찍혔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그
시그모이드의 미분값이 0에 굉장히 가까운 애랑 어느 정도 값이 있는 애랑 이 두 개 차이죠. 그럼 0에 가까운 애다 보면은 이 웨이트에 대한 미분값, 바이스에 대한 미분값이 이 A의 모든 관계없이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레디언트 값이 0이라는 거죠. 학습이 안 됐을 케이스에. 그레디언트 값이 0이다 보니까 이 웨이트가 바뀌는 이 양이 엄청 작죠. 결국 이걸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안 바뀌죠. 안 바뀌다가 액티베이션 펑션 미분값이 어느 정도 값이 생기는 순간 수르르륵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학습이 잘 됐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값이 있는 이 구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값이 이 시그모이드의 미분값이 맥시멈 값이 0.4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보시면 지금 요 텀 때문에 그렇다 했잖아요. 요 텀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값이 들어가는데 요 텀이 아까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처음에 딱 떨어지면은 이게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고 뒤로 가봤자 다 0이죠. 뒤로 에러 시그널이 다 0이니까 웨이트랑 바이어스 업데이트 하려고 해봤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뒤로 백프로파게이션 되면서 보면은 여기 또 액티베이션 펑션 미분값이 또 곱해지죠. 그런데 아까 시그모이드는 아까 최대값이 얼마였어요? 4분의 1이었죠. 끼케야. 그러면 여기서는 살았다고 치고 딥 뉴럴넷을 구성하면 에러 시그널이 한 레이어 갈 때마다 얼만큼 떨어집니까? 4분의 1씩 계속 떨어지죠.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다 보면 저 입력당 가까이 가면은 에러 시그널이 거의 빵이죠. 에러 시그널 빵이라는 거는 여기 설명드렸지만 거의 바뀌지 않아요.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단만 열심히 하고 뒷단에서는, 출력단 근처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앞단에서는 거의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문제가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죠. 딥뉴럴에서 가장 큰 문제. 문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게 문제니, 저기 액티베이션 펑션 미분값이 문제니, 저 액티베이션 펑션 미분값을 예쁘게 잘 바꿔주면 학습이 잘 되겠네? 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렐루죠. 렐루는 한쪽은 죽이지만 살아있는 쪽을 보시면 미분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1이기 때문에 아무리 깊게 쌓아도 살아가죠.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 그나마 덜 한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렐루가 항상 좋냐? 그렇진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그모이드보다는 렐루가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민스케어러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똑같은 예시인데 크로스 엔트로피로 로스를 구성해 볼게요.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이 있고 그러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여기 미분값, 네트워크 출력값에 대한 미분값을 곱하죠. 그렇게 수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까 그 에러 시그널 구했을 때 민스케어러에서는 그 시그모이드의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값이 있었잖아요. 근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수식상 절묘하게 이 텀이 없어요. 이 텀이 딱 사라져요. 그래서 A 빼기 Y만 딱 남거든요. 에러 시그널이. 그래서 여기 땅 해서 초기화했을 때 아까 이 값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저 텀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학습에 그나마 강인하겠죠. 초기 값에 둔감하게. 그래서 결과를 보셔도 아까 똑같은 초기 값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훨씬 빨리 떨어져요. 아까 얘도 어느 정도 구간이 있긴 했지만 뭐 0.23 뭐 이런 값이었잖아요. 저기는 아예 0이었고. 그런데 크로스 엔트로피 썼을 때는 아예 그 그 액티베이션 펑션 미분값이 없기 때문에 학습이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요 수식에서 백프로파게이션 수식에서 민스케어러를 쓰면 똑같은 이 식이지만 딱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 절묘하게 요 텀이 없어져요. 요 텀이. 그렇지만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요 텀들은 살아있겠죠. 근데 시작할 때 이미 최소 4분의 1은 깎이고 들어간 애랑 안 깎이고 들어간 애랑 좀 다르겠죠.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그래도 한 레이어는 쉬고 가기 때문에 좀 더 학습이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요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관점에서 로스 펑션을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러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은 다 똑같은데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에러 시그널이 최소 4분의 1 줄고 가냐 안 줄고 가냐니까
당연히 크로스 엔트로피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 관점을 볼게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요거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해석이냐면 이 네트워크의 출력 값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결국 네트워크의 출력 값이 이 F 세타 X 출력 값이 우리가 들고 있는 정답이랑 가깝길 바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깝길 바라기 때문에 다른 정도를 로스 펑션으로 정의해서 풀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똑같은 얘기는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트워크의 출력 값이 있을 때, 기분될 때, 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길 바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길 바란다를 요 네트워크 출력 값이 기분돼 있을 때 이 y가 나올 확률, 라이클리후드 값을 C 최대가 되길 바란다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확률 분포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값이 맥시마이즈 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 모델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는 정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고 보셔도 돼요. 처음에는 이 네트워크 모델 구조 정하고 했죠. 딥 뉴럴넷 뭐 쓸 거다 정하고 갔는데,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해석할 때는 그러면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무슨 모델인지도 정하고 가요. 예를 들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거다, 혹은 뭐 베르놀리 분포를 따를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쉬운 예를 위해서 가우시안으로 해볼게요. 가우시안. 그 네트워크 출력 값이 기분일 때 이 y가 나올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데, 그럼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어떤 모델을 따르니? 라고 하면 지금 가우시안으로 할 거고, 표준 편차는 무시할게요. 편의상. 그랬을 경우 볼게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의 출력은 뭐냐면 사실은 이 확률 분포를 정의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예요. 가우시안이고 표준 편차를 무시한다면 가우시안 분포를 정의하기 위해서 평균값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 평균값이 기분돼 있을 때 y의 프로바빌리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출력 값은 뭐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정해놓은 확률 분포를 정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다. 가우시안이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평균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땅에서 학습하다가 세타가 특정 세타 2가 됐어요. 그럼 이 네트워크의 출력 값은 우리가 평균으로 해석할 거죠. 세타 2일 때의 평균값. 그리고 y는 지금 트레이닝 db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그냥 어떤 정답인 거죠. y는 fixed 포인트고 빨간색 줄. 그럼 이렇게 있을 때 네트워크의 출력값과 정답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럼 다른 정도를 뭐로 할래? 민스케 에러를 할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할 거예요가 이제 앞에서 관점이고, 지금은 이 값을 가우시안의 평균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이 찍혔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를 그릴 수 있죠. 표준 편차를 정해놨다고 하면은 그때 라이클리후드 값, y의 라이클리후드 값은 이 값이다 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세타가 쭉 바뀌었어요. 학습하다가. 세타 2가 됐어요. 세타 1이 됐어요. 이게 계속 바뀔 거니까. 세타 1이 됐을 때 이것도 가우시안의 평균으로 해석할 거고, 그때 라이클리후드를 찍어보면 이 값이 되죠. 그러면 언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되냐면 평균하고 y 값이 같을 때. 똑같은 얘기죠. 평균이랑 네트워크 출력 값이랑 정답이랑 가깝길 바래를 확률적 관점에 확률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값을. 그렇다면 이제 로스 펑션이 어떻게 되냐? 이제 로스니까 이제 마이너스 붙을 거고요. 로그 붙은 이유는 저게 확률인데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쓰려면 써야 되는 가정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라이클리후드가 아니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하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으면 맥시멈 로그 라이클리후드 되는 파라미터를 찾게 되는 거죠. 세타, 스타 찾았어요. 그러면 이게 또 앞에랑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찾았다는 거는 가우시안의 평균을 찾은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 모델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그럼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이 기분일 때 어떤 평균값이 딱 정해지면 확률 분포 모델을 찾은 거죠. 모델을 찾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샘플링을 고전적인
클래식한 머신러닝에서는 고정 입력, 고정 출력인데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확률 분포를 찾은 거기 때문에 샘플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성향을 따르는 애를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나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성향을 확률 분포로 모델링하기 때문에 여기서 샘플링이 가능해요.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뒤에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그래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로 해석을 하는 게 저 확률 분포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확률 분포를 찾아서 샘플링을 해야 다른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에서. 예를 들면 개로 열심히 학습을 시켰으면 개가 나오고 싶은데 개 사진이 나오고 싶은데 개 모양이 그냥 똑같은 모양 하나만 계속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샘플링 할 때마다 개인데 서로 다른 개들이 쭉 나와주면 정말 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하겠다 하면은 평균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냥 그 평균값이 출력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정 출력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저렇게 확률적으로 해석하면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로스 펑션을 마이너스 로그 저 라이클리후드로 했는데 그게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 샘플링 이거를 보통 IID 컨디션 많이 들어보셨어요. IID 컨디션인데 인디펜던스죠. 그래서 이 확률 원래는 트레이닝 DB 모드에 대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인데 그게 이제 각 샘플별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곱 디펜던트 각 샘플별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구해서 그거의 곱으로 추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면 각 샘플별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뭐 첫 번째 샘플은 가우시안, 두 번째 샘플은 베르놀리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냥 다 똑같이 그냥 가우시안으로 따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션. 그걸 묶어서 이제 IID 컨디션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로스 펑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그마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설명되고 두 번째 조건이 이 로스 펑션이 네트워크 출력값하고 정답하고만 관계식이 있다. 이것도 충족이 되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그냥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출력값을 우리가 정해놓은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를 정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스 펑션을 두 개밖에 안 쓰죠.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냐 베르놀리 분포냐 이 두 개밖에 지금 생각을 따르게도 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확률 분포 모델을 우리가 정하고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해보고 수식을 쭉 풀어보면 결국 저 로스 펑션은 민스케 에러랑 똑같아요. 저 수식이 저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네트워크 출력값은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거다라고 해서 쭉 풀면은 결국 저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민스케 에러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게 되고 베르놀리로 해석을 하는 거면 베르놀리면 각 이벤트가 나올 사건,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쭉 저 수식을 쭉 풀었으면은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이 나와요. 그럼 따르게 얘기하면 아까 백프로파게이션 관점에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좋니 민스케 에러가 좋니 했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가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최종 단에서 에러 시그널이 민스케 에러는 액티베이션 미분텀 값만큼 줄어들고 가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아니니까. 그럼 요 관점에서 볼게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게 낫니 민스케 에러 쓰는 게 낫니. 민스케 에러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Y, 네트워크 출력값에 대한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에 가까우면 민스케 에러 쓰는 게 낫죠. 그런데 크로스 엔트로피 쓸 경우는 우리 네트워크 출력값이 베르놀리 확률 분포를 따르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 쓰는 게 맞죠. 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한 밸류는 보통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풀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어스한 밸류에 대한 로스 펑션은 민스케어를 쓴다. 그 말은 민스케어를 그럼 왜 쓰는데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네트워크 출력값이 가우시안 분포라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이 이제 이산 밸류를 가지는 거는 이제 베르놀리 확률 분포를 따르는 게 좀 더 그럴싸해 보기 때문에 그때는 크로스 엔트로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뭐 지금은 1변수인데 이제 다변수일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노테이션 챕터 1에서 이 관점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네트워크의 출력 값이 라이클리후드 값이 아니에요. 라이클리후드 값이 아니고
그 확률 분포를 정하고 갔는데 그 확률 분포를 규정짓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평균만 할 수도 있지만 뭐 평균 표준편도 추정할 수도 있고 여기는 베르놀리의 그 확률값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저것도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여서 별도로 장표를 뺐고요.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실 내용이죠. 그 뱅지오 느님의 그 발표 자료에 이게 딱 있어요. 뉴럴넷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거 하나하나 문장 따라가 볼게요. 지금 제가 열심히 길게 설명했는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우리는 추정하고 싶어. 네트워크 입력값이 기분돼 있을 때 네트워크 출력값 Y가 나온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추정할 텐데 우리는 파라메터라이즈 할 거야. X가 기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 확률 분포를 정하는 W를 찾는 건데 그 W는 네트워크의 출력값이야.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로스는 백프로파게이션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붙일 거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가우시안이라고 해볼게. 그럼 가우시안이면 이 W가 U랑 시그마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다 쓰면 equivalent to mean square criterion이랑 똑같다. 이게 나오고요. 그럼 베르놀리로 가정하면 어떻게, 멀티놀리로 가정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또 해보면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이랑 똑같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이 장표 하나에 다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나중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그 트레이닝 DB에 있는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나오는 수식들이 이해가 되시려면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 그럼 이런 거잖아요. 결론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두 가지 그 로스 펑션을 들고 있는데 그냥 각 로스 펑션을 써서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는 거를 해석을 할 때 뭐 하나는 가우시안 분포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하나는 가우시안으로 생각하는 거고 하나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오토 인코더는 네트워크 입력이 X였죠. 출력도 입력이랑 똑같길 말했죠. 요 프로바빌리티를 추정하는 게 오토 인코더고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이게 기분이 없고 그냥 PX 트레이닝 DB에 있는 그 확률 분포 그 자체를 추정을 하는데 이때 민스퀘어를 쓰냐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챕터 1 끝. 요게 수식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챕터 중 하나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수식 좀 나오고요. 근데 뭐 단순한 수학이니까 그리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매니폴드 러닝을 들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매니폴드 러닝은 수식 없고 직관적으로 매니폴드 러닝이 뭐다, 디멘저널 리덕션이 뭐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볼게요. 매니폴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정은 이래요. 이제 고차원 데이터라는 말을 쓸 거예요. 고차원 데이터인데 실제로는 굉장한 고차원인데 이제 비주얼라이즈의 편의성을 위해서 고차원 데이터를 그냥 3차원 데이터라고 할게요. 실제로는 뭐 몇만 디멘전일 수 있지만 그냥 비주얼라이즈의 편의성을 위해서 고차원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 그리고 결국 매니폴드 러닝이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는 거죠. 축소했을 때 그 축소된 차원을 그냥 2D라고 할게요. 그래서 3차원에서 2D 줄인 거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비주얼라이즈를 위해서 3D에서 2D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몇만 차원을 2D로 줄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렇다라고 할 때 매니폴드는 뭐냐면 이 고차원 데이터는 우리 트레이닝 DB 자체에 대한 데이터 차원이에요. 이미지 같으면 256 by 256 RGB다. 그러면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이 데이터의 차원이죠. 그 차원 그 자체를 고차원 데이터라고 부를 거고요. 그 고차원 데이터를 트레이닝 DB 뭐 몇만 개 모았어요. 그거를 데이터 공간에 뿌려봐요. 뿌르륵 뿌려보면 이 점들이 생기죠. 점들이 생기는데 매니폴드는 뭐냐면 이 점들을 에러 없이 잘 아우르는 서브 스페이스가 있을 거다. 우리 트레이닝 DB를 다루는데 이 트레이닝 DB 원 공간에서 뿌려봤을 때 그 샘플들을 잘 아우르는 어떤 서브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 그게 매니폴드고 그거를 잘 찾으면 그 매니폴드를 찾았기 때문에 그 매니폴드에서 이제 프로젝션 시키면 데이터 차원이 축소가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폴드는 원래 우리 트레이닝 DB를 다루는 그 공간에 있는 서브 스페이스고 가능하면 트레이닝 샘플들을 잘 아우르는 어떤 서브 스페이스를 매니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데이터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10만 차원인데 뭐 3차원으로 줄이고 싶다. 이렇게 데이터 차원 축소하는 거죠. 근데 잘 축소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100디멘전인데 우리가 2디멘전을 줄일 수 있잖아요. 100디멘전인데 뒤에 98개를 버리고 앞에 2개만 써도 데이터 축소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줄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 원래 데이터의 정보를 잘 유지하면서 차원을 축소하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보고 싶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관점에서는 크게 이제 이게 어디다 쓰이니? 라고 했을 때 이제 크게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데이터 컴프레션. 그냥 그 데이터 그대로 안 들고 있고 잘 압축해서 들고 있으면 공간이 아끼니까 데이터 컴프레션. 두 번째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끼케야 우리는 4차원 정도까지밖에 가시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걔를 비주얼라이즈 할 필요가 있을 때 적어도 4차까지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목적으로 쓰고요. 세 번째가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저 curse of dimensionality, 저 데이터 차원의 저주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데이터 축소를 많이 하죠. 그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고. 네 번째도 중요한데 사실 저 원래 예를 들면 이미지인데 숫자 3개로 줄였다. 이 말은 정말 정보가 잘 보존돼 있다고 잘 압축했다면 정보가 잘 보존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이 각 엘리멘트가 어떤 중요한 피처의 의미를 가질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피처 찾는 거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예시들을 볼게요. 데이터 컴프레션은 워낙 직관적이죠. 그냥 당연히 줄이고 복원했을 때 복원이 잘 되면 좋은 거죠. 뭐 엠팩이나 뭐 오디오 코덱 쪽도 다 이런 쪽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3월에 나온 논문을 보면 이미지 압축인데, 이미지 압축은 JPEG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오토 인코더를 썼더니 JPEG보다 잘 되더라. 뭐 이게 논문이에요. 그래서 입력 있고 압축을 해서 그럼 어떤 차원이 줄어들고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풀어서 원래 이미지가 나오면 되죠. 그냥 오토 인코더 구조 자체가 그 코딩을 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오토 인코더 구조 뭐 많이 쓰이는 뭐 컨볼루션 레이어 쓰고 뭐 했더니 기존에 이제 JPEG보다 좋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는 방법은 비트레이트는 그 줄였을 때 그 파일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파일 사이즈가 뭐 예를 들면 1로 고정했을 때 그거를 복원했을 때 똑같이 모든 방법들을 다 1의 크기로 줄였을 때 다시 복원해 보면 복원된 화질이 얼마나 좋느냐.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많아요. 그래서 저기 에트리에서 이제 거기 표준화 담당하는 쪽, 오디오랑 비디오 표준화하는 담당 쪽에서도 초청을 해주셔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준화도 꽤 많이 세츄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박사학위를 H.264로 했었거든요. 그쪽에 쓰이는 방법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핸드크래프트 뭐 이런 쪽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쪽도 이제 딥러닝을 쓰려는 시도들이 이제 생겨서 에트리에 가서 한번 강연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컴프레션은 명확하고요. 두 번째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일이 사실은 많죠. TSNE는 제일 뭐 고전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고, 지금 요게 그냥 이미지 28x28 이미지를 그냥 3D 포인트 하나로 압축한 다음에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죠. 이 비주얼라이즈 하는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 데이터에 대한 인투이션을 얻기 위해서 하시기도 하고, 혹은 그 결과물, 머신러닝한 결과물에 대해서 뭔가 또 직관을 얻거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해석을 해줄 때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본 비주얼라이즈의 대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오, 계시는구나. 네. 이게 무슨 비주얼라이제이션이냐면 그 구글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비주얼라이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묶음들이 보이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들이고요. 이런 묶음들에 속하는 여기 점들이 보이는 게 이제 다 이미지들 하나하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3D로 비주얼라이즈 하는데 이제 약간 성운 느낌이 나게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포인트들이 다 점들이 다 슉슉 이렇게 보면 힘드네. 네. 아이고, 가자. 네.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면 착 가면은 네, 이렇게 이미지 하나 그냥 별 하나로 보고 이렇게 3D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그다음에 OCR 결과, 얼굴 딕텍션 이런 기술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요 데모 하나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미지 뭐 구분을 클래시피케이션 연결해서 뭐 소셜 뭐 이런 거 텍스트 뽑힌 거 OCR 결과들 쭉 있고 뭐 페이스도 있죠. 그래서 자기들 페이스 결과들 하면 뭐 키포인트 추출하고 감정 분류된 그런 게 있는데 자기들이 기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여기 옆에 포인트 보시면 해체된 우리 시스타도 있네요. 그다음에 뭐 유명한 장소 같은 경우는요. 스타디움인데 이제 뭐 분류 결과 있고 텍스트 뽑고 OCR 뽑고 이렇게 GPS 쓰다 보면 그 위치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쥐도상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기술을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사람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한 명 있네요. 여기 전광판에 한 명.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면 저 처음 봤을 때 우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사실 포장이기 때문에 포장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려면 적어도 이제 3D 이렇게는 압축을 해야 네. 좀 보이기 편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의 저주. 저도 대학원 때부터 이제 차원의 저주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트레이닝 DB에 우리가 데이터가 8개 있다고 칠게요. 8개가 있고 그 트레이닝 DB 각 샘플별 그 값의 레인지가 0에서부터 10까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샘플 하나가 그냥 공간 1이라는 공간 하나를 차지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트레이닝 DB 8개 있다는 거를 1차원 공간에서 다루게 되면 10이라는 공간에 8이라는 데에서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공간에서 80%에서는 샘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80%가 있는 그 데이터 공간을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한다는 거는. 그런데 똑같이 8개인데 1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면 얘가 디멘전이 100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00이라는 공간에서 8개의 공간에서만 샘플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8%, 아까는 80%였는데 지금은 이 우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공간에서 8%에 대한 정보만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 하려고 해요. 굉장히 말이 안 되죠? 3차원으로만 늘어나면 더 난리 나죠. 거의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 모델링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프리딕션 에러가 엄청 높게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차원의 저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 샘플, 우리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 차원이 증가할수록 그 공간의 그 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의 밀도가 점차 희박해지는 거죠. 아까 80%, 8%, 뭐 0.8% 이렇게 점차 희박해지게 되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차원이 증가할수록 그 차원이 증가된 그 공간에서 샘플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샘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차원의 저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제일 처음 얘기한 매니폴드에 대해서 가정이 있어요.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는 뭐냐면 3차원, 이제 고차원을 지금 3차원으로 얘기한다 했죠. 트레이닝 DB에 있는 샘플들을 원래 차원에 쭉 뿌려봤을 때 이렇게 뿌려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걔를 잘 아우르는 서브 스페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서브 스페이스를 잘 찾으면 우리가 데이터 압축이 편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매니폴드가 있을 거라 가정하고 그 매니폴드를 벗어나는 순간 데이터 밀도가 굉장히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데이터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모델링하기 힘들고 이렇게 데이터가 잘 밀집되어 있는 어떤 공간이 매니폴드고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잘 찾아보자 하는 게 이제 매니폴드 러닝이고 그런 가정들을 이제 매니폴드 하이퍼세시스인데 이게 그럼 맞는 가정이냐 이걸 한번 이미지 쪽에서 한번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드리고 볼게요. 200x 200 RGB면 10에 96,329승계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치적으로. 그러면 저게 얼마나 고차원이냐를 보려면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보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굉장한 고차원 공간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미지들, 내추럴 이미지들이 이 공간상에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다면 매니폴드 가정이랑 다르죠. 매니폴드 가정은 우리가 흔히 다루게 될 그 데이터들이 어느 곳에 잘 몰려 있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다면 유니폼 샘플링을 딱 하나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볼 법한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 20만 번 유니폼 샘플링 해보세요. 이런 거밖에 안 나오죠. RGB 공간에서 200바이 이미지인데 유니폼 샘플링 아무리 많이 해봐야 이런 거 노이즈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해보세요.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고요. 어딘가에 몰려 있다라는 그 하이퍼세시스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근데 200바이 200 RGB 이미지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이미지들이 다 커버가 되죠. 예를 들면 얼굴. 그러면 이 얼굴들은 같은 사람인데 지금 표정을 달리한 거니까 이 얼굴에 대한 샘플들은 왠지 몰려 있을 것 같죠. 어딘가에 몰려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몰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얼굴인데 스케치를 뽑았다. 그러면 얼굴이긴 하니까 뭔가 이 근처에 있긴 하겠지만 얘랑은 또 다르니까 떨어져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0과 200 RGB면 뭐 폰트도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것 같죠. 얼굴이랑. 그러니까 전혀 약간 다른 데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니폴드를 잘 찾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얘를 잘 아우르는 애를 찾았으면 얘네들 간의 어떤 관계성 이런 거를 잘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해서 확률 분포를 또한 잘 찾았다면 샘플링 하면은 기존 트레이닝 DB에 없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겐도 그런 식이죠. 그래서 겐이 지금 되는 게 그나마 도메인을 한정했을 때 그 공간에서의 확률 분포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 얼굴로 학습을 쭉 하면은 그 공간에서의 매니폴드만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지금 기술 수준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샘플링 하면은 트레이닝 DB에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이렇게 모든 종류의 도메인을 다 다루는 건 아직 안 되고 그나마 이미지 넷이니까 한 1000개 클래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좀 나오는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200바이 200 RGB 사실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고차원 데이터고 이 공간에서 매니폴드를 잘 찾는 것도 사실 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200바이 200의 모든 내추럴 이미지의 매니폴드를 찾는다. 이건 안 되고요. 도메인을 한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과 중 하나로 예를 들면 M리스트인데 손으로 쓴 손 숫자 글씨고 28바이 28이에요. 784 디멘전. 그럼 얘들이 분포되어 있을 거고 걔네들을 잘 아우르는 서브 스페이스, 매니폴드를 잘 찾았다면 2차원, 난리니어 2차원 공간을 잘 찾았다면 각 숫자 두 개가 어떤 도미넌트한 피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적용체예요. 피처를 잘 찾는 거. 압축을 잘 했으면 피처를 잘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찾았을 때 이 축을 따라서 쭉 바꿔봤더니 뭐 로테이션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로테이션 피처를 찾은 거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줌에 대한 팩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매니폴드를 잘 찾았다면 이 피처를 잘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도 보시면 뭐 인포게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돌린 건데 이제 2D로 줄였을 때 뭐 이 축의 값을 쭉 바꿨더니 뭐 로테이션, 뭐 여기는 두께, 여기는 뭐 크기, 로테이션 이런 게 자동으로 찾아진 거예요. 뒤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이제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 축은 로테이션으로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2D로 압축해. 근데 압축을 하다 보니까 그 찾은 공간에서 그 2D의 공간에서의 이런 의미가 자동으로 찾아지는 거죠. 왜 자동이냐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런 피처들, 도미넌트한 피처를 이제 자동으로 찾아주는 걸 해야 좋은 데이터 압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피처를 잘 찾는 말을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디스턴스 매트릭이랑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차원 공간, 3D 공간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런 매니폴드를 잘 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같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매트릭을 써볼게요. 같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매트릭인데 샘플 3개가 있어요. B, A1, A2. 그러면 B랑 봤을 때 A1이 더 가깝죠. A2보다. 그럼 같은 유클리디안인데 원래 데이터 공간에서 유클리디안 쓰면은 B랑 가까운 거 찾아봐 하면 A1이 찾아지는데 매니폴드를 잘 찾아서 매니폴드를 펴서 데이터를 압축을 디멘전 리덕션 한 다음에 하면은 이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B랑 가까운 게 A1이니 A2이니 하면은 A2가 되죠. 같은 유클리디안 매저지만 어느 공간에서 매저하냐에 따라서 가까운 애들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 가까운 게 지금 이 매니폴드에서 생각한다는 거는 도미넌트한 피처들이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그냥 원 데이터 공간에서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매트릭인데 그게
보통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매트릭인데 성능이 안 나와. 그러면 매트릭 좀 바꿔볼까?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서 매니폴드를 한번 다시 찾아볼까?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지에서 볼게요. 자, 골프를 칩니다. 이제 백스윙 하는 단계죠. 백스윙 하는 단계인데 이 포인트는 여기라고 치고 이 포인트는 여기라고 치면 중간 거리에 있는 값, 중간 거리에 있는 샘플이 이 가운데죠. 그러면 이 가운데는 이 두 개의 중간이니까 픽셀별로 중간 값을 취한 거잖아요. 그거 그려보면 여기 팔 두 개, 골프채 두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평균값 구해보면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죠. 샘플 두 개가 있을 때 이제 의미적으로 이 샘플 두 개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이 중간은 사실은 중간 동작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데이터 공간에서 이렇게 중간 샘플들을 찾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의미 없는 애들이 나오죠. 왜 의미가 없냐면 매니폴드에서 벗어난 애이기 때문에. 매니폴드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흔히 보는 이미지들이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니폴드를 잘 찾아서 매니폴드 상에서 중간점을 찾아서 시작하면은 뭐 중간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깝다 혹은 뭐 중간에 있는 샘플이다. 이게 사실은 그걸 깊게 들여다보면 의미적으로 중간에 있길 바라는 거지 원래 데이터 공간에서 중간에 있길 바라진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뭔가 거리를 잴 때 이렇게 매니폴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피처를 잘 찾는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탱글드 돼 있냐, 디스인탱글드 돼 있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디스인탱글드 돼 있다, 인탱글드 이제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엠리스트 데이터를 2D로 압축했는데 엠리스트 데이터가 아까 손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손 숫자들이 쭉 있을 때 가장 도미넌트한 피처는 숫자가 다른 거죠. 숫자가 다른 거죠. 그러면 학습이 잘 됐으면은 이렇게 매니폴드를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누가 봐도 명확히 다른 애들은 떨어져 있길 바라는 거죠. 거리가 멀길 바라는 거죠.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얘랑 얘랑은 좀 달라. 숫자 1과 7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제일 먼 게 뭐 8? 8이려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학습이 잤는지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이 여기 있네요. 뭐 7 여기 있고. 뭐 이런 게 피처들이 이제 다른 숫자들은 떨어져 있고 같은 숫자들은 뭉쳐 있잖아요. 피처를 뽑았을 때 이게 자동으로 뽑힌 건데 저렇게 되면 이제 도미넌트 피처가 어느 정도 구별돼 있다라고 보이고 그렇지만 인탱글드 돼 있는 거는 이 도미넌트한 피처라고 생각되는 이 숫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학습이 잘 안 됐다라고 보죠. 물론 이 도미넌트 피처가 뭐냐는 거는 명시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학습을 한 게 그냥 자동으로 학습을 했더니 이 2D 공간에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런 도미넌트 피처를 자동으로 찾는 건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디스인탱글드 돼 있냐, 매니폴드가 인탱글드 돼 있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면 디멘전 리덕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뭐냐에 대해서. 그럼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방법이 오토 인코더만 있냐? 그게 아니죠. 다양하게 있죠. 쓰시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텍사노미를 보면 리니어 방식은 이제 리니어 플레인, 하이퍼 플레인으로 이제 프로젝션 하는 방법들인데 이제 PCA 아실 거고 뭐 LDA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오토 인코더는 이제 난 리니어 플레인으로 하이퍼 플레인으로 이제 프로젝션 하는 건데 오토 인코더 뭐 SNA 뭐 아이소모 LLA 이런 거는 현재로도 좀 쓰이죠. 그러면 오토 인코더가 저 기존의 방법과는 뭐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려면 기존의 방법을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CA 잘 아시죠? PCA는 이제 원 데이터를 그냥 샘플 공간에 뿌려보고 이 플레인을 찾는 거죠. 분산이 최대축되는 그 플레인을 찾아서 프로젝션 시켜가면서 점차 차원을 축소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식을 보면 프로젝션 하는 걸 보면 여기 수식이 이렇게 나오죠. 원래 데이터 샘플에다가 평균을 빼죠. 왜냐면 코밸런스 매트릭스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하니까 평균을 빼야 되고요. 샘플들의 평균을 빼고 이 W는 그 아이겐밸류 큰 거로 아이겐벡터 찾아서 2차원으로 줄이고 싶다면은 큰 순서들을 이제 2개 구해서 W 매트릭스 구성해서 프로젝션 하면은 뭐 2D로 줄어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폼을 보시면 어떤 값 곱하기 웨이트 더하기 뭔가죠. 이게 그 뉴럴넷 폼이랑 비슷하잖아요. 입력 곱하기 웨이트 플러스 뭔가 이렇게 돼 있죠. 바이어스 이런 꼴이 돼 있죠.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오토 인코더가 PCA를 포함하는 방법론이다라는 게 이미 80년대에 증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PC는 이제 리니어 하이퍼플레인을 프로젝션 하다 보니까 이런 꼬여 있는 애들은 잘 구분을 못 하죠. 인탱글드 돼 있죠. 그렇지만 난리니어 프로젝션 하는 이런 LL이나 아이소맵을 쓰면은 디스인탱글드 되어 있다. 디스인탱글드 되어 있다는 게 사람이 생각했을 때 멀어야 하는 애들끼리 멀고 가까워야 되는 애들이 가깝다. 이런 거게 되고요. 그러면 LL이랑 아이소맵의 방식은 저도 많이 안 써봐서 자세히 모르지만 첫 번째 스텝만 보시면 똑같아요. 첫 번째 스텝 보면은 각 샘플별로 그 근방에 있는 애들을 구해요. 입실론 아이소맵은 그냥 레디어스가 입실론 안에 있는 애들이 네이버후드라고 가정하는 거고, 뭐 K 니어리스트면 가까운 애 K개를 고르는 거고, 요 작업을 먼저 합니다. LLE도 그렇거든요. 저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요 정도 가까운 애들은 매니폴드 상에서도 가까울 거야. 요 가정을 쓰기 위해서 저런 애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존 그 디멘전 리덕션 방법이 있고요. 이제 오토엔코더가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도 이제 기존 방법론들이 있죠. 예를 들면 파즌 윈도우 그거 아시죠? 샘플이 이제 원디고 이렇게 쭉 뿌려봤을 때 이 샘플별로 가우시안 커널을 씌워서 쭉 다 더한 걸로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는 이런 방식이 있죠. 이 파즌 윈도우도 이제 점차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죠. 이제 2D 예제를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샘플이 있을 때 이 샘플별로 가우시안 커널을 씌웠잖아요. 그 가우시안 커널이 처음에는 아이소트로픽하게 그냥 이 대각 행렬에 있는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대각 행렬에 있는 값만 있게 해서 이렇게 커널을 씌웠어요. 그래서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커널을 씌웠는데 이제 2003년 립스 논문에서는 요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로컬리 PCA를 돌립니다. 로컬리 PCA를 돌린다는 거는 로컬별 이 샘플별로 로컬리 뭐 K개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PCA를 돌리면 데이터가 주로 어느 방향으로 분포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고려해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쭉 구성했더니 좀 더 확률 분포가 모델링이 잘 되네 이런 게 있고요. 2006년 립스 논문을 보면은 이제 이 평균도 원래는 샘플 포인트가 평균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K개 구한 다음에 평균이랑 저 코베런스 매트릭스 구하는 거를 그냥 뉴럴넷을 써서 각각 다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봤더니 뭐 좀 더 잘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접근 방식들이 있어요. density estimation. 그래서 뭐 결과를 보면 원래 이렇게 역 N자 모양의 라이클리후드 값이 높은 쪽에 나와야 되는데 뭐 혹은 이렇게 스위스롤 모양이면 뭐 저렇게 더 잘 되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설명드렸죠. 기존 방법으로 데이터 디멘전 리덕션도 그렇고 density estimation도 지금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접근법 다 네이버후드 베이스드 트레이닝이에요. 설명드렸죠. 여기도 얘도 네이버후드 구해서 PCA, 여기도 네이버후드 구해서 뉴럴넷 돌려서 뭐 평균이랑 표준 코베런스 매트릭스 이런 거 찾았고 앞에서도 LL이랑 뭐 아이소몰 이런 것도 다 네이버후드를 우선 구한 다음에 그 관계가 유지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은 그러니까 오토인코더가 디멘전 리덕션 혹은 뭐 난파라메트릭 데스티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기존의 방법론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면은 기존의 방법론들은 네이버후드 베이스드 방법이다. 그래서 네이버후드 베이스드 방법이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죠. 이 챕터 2에서. 가까운 애가 아니었죠. 같은 유클리드한 매트릭을 썼는데 이게 의미적으로 우리가 가까워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샘플들이 안 가깝게 되는 건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공간이 고차원일수록 스팔스할수록 그 매니폴드 정말 잘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깝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가까운 애가 아니다 라는 게 지금 열심히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은 나는 같이 가야지라고 했는데 이웃이 아니고 연쇄살인범인 거죠. 이웃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럼 오토인코더는 언제 쓰는 게 좋아요? 하면은 이게 딥뉴럴넷 접근 방식이니까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고차원 데이터일수록 좀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그 경계는 뭐예요? 라면 아무도 모르죠. 다 해봐야 되죠. 샘플 수가 그럼 어느 정도 많아야 돼요? 모르겠네. 그럼 뭐 답 못 드리고. 근데 요새는 워낙 많은 데이터로 다루니까 주로 오토인코더를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토인코더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챕터 1, 2 달렸습니다. 챕터 1은 딥뉴럴을 학습할 때 로스 펑션 쓰는데 그걸 해석하는 거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해석하는 거고. 매니폴드 러닝. 오토인코더가 쓰는 이제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토 인코더를 시작해 볼게요. 오토 인코더는 2000년 초반인가쯤 나왔는데 이게 구조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제 입력과 출력이 같게 되는 구조고요. 보통은 가운데가 차원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차원이 늘어나는 걸 많이 했어요. 그게 스팔스 오토 인코더라고 앤드류 은 교수가 한참 엄청 밀었었어요. 스팔스 오토 인코더는 가운데 차원이 엄청 늘어납니다. 대신 각 노드별로 스팔시티를 명시를 해서 밸리드한 노드 수는 사실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노드 수가 더 늘어나는 건데 망했죠. 여기서 쓰는 거 아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스팔스 오토인코더 하더라도 스팔스 생각하면 밸리드한 노드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 줄어드는 걸로 생각하면 인코딩하면 줄어들고요. 이제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인코딩 이쪽 인코딩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제 under complete 뭐 이런 단어들이 붙습니다. 근데 줄어드는 이 벡터 얘를 코드, latent variable, feature, hidden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learning 이겠죠. efficient coding learning 이 가운데 거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로 부르고요. 저는 latent variable이라고 명시를 해볼게요. 오토인코더에 다른 말이 있어요. auto associator 그냥 입출력이 자기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어소시에이터. 그다음에 디아볼로 네트워크. 전 처음에 디아블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왜 나오지? 악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디아볼로라고 이게 있더라고. 요요처럼 생긴 얘가 있어요. 줄로에서 이렇게 이거 돌아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얘 모양이 제 모양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디아볼로는 가끔씩 논문에 나오고요. 샌드글래스는 명확하죠? 근데 잘 안 부르는 것 같고. 디아볼로 아니면 오토인코더 이렇게 부르는데 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사실 오토인코더라는 거죠.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게 뭐 입력 X, 네트워크 출력값 C, Y가 되고 같은 디멘전이고요. 로스 펑션이 이제 네트워크 입력값, 네트워크 출력값인데 네트워크 출력값이 정답이네랑 같아야 되는데 그 정답이 사실 네트워크 입력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왜 각광을 받았냐면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방식이 사실은 언슈퍼바이즈드로밖에 풀 수가 없죠. 예를 들면 10만 차원인데 2D로 줄여봐 하는데 이 쌍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지 예를 들면 300바이 300 이미지가 있는데 얘를 숫자 2개로 줄여봐. 그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매겨요? 정답을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로 풀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입출력 쌍을 알죠. 입력은 X, 출력에 대한 정답은 또 X.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교사 학습 문제를 unsupervised learning 문제를 supervised learning으로 바꿔서 풀었기 때문에 오토인코더가 처음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supervised learning이라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self learning. 자기 거를 배운다 해서 self learning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운데 Z로 줄어들고 네트워크 출력값 Y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로스를 정의해서 이제 뭐 미니마이즈 한다. 이거는 계속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거를 쭉 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떼서 보통 학습이 끝나면 인코더, 디코더를 따로 떼서 쓰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렇게 학습이 끝나면 이런 직관이 좀 생겨요. 제 생각인데. 인코더를 보면은 데이터 압축을 하죠. 그런데 적어도 트레이닝 DB에 있는 애들은 압축을 잘하는 거죠. 적어도라는 말은 압축을 했을 때 원래 게 복원이 되는 거는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인코더가 최소한 학습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잘 압축을 한다. 이런 미니멈 성능이 보장되고요. 반대로 디코더, 이건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이미지면 벡터 넣었을 때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최소한 트레이닝 DB에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성능이. 그래서 미니멈 성능이 보장돼요. 근데 마지막 챕터 5에서 이제 겐 설명 조금 드리겠지만 겐은 이런 미니멈 성능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 학습이 좀 어려워요. 오토인코더는 학습이 겐에 비해서 훨씬 편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 제너레이션만 보면 디코딩을 했을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적어도 트레이닝 DB에 있는 애들은 만들어내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내면 새롭게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뭔가 트레이닝 DB에 있는 거랑 비슷하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최소한의 성능은 보장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토인코더는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입력 X 들어가고
히든 레이어 거쳐서 인코딩을 하죠. Z 디코딩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옵니다. 리컨스트럭션 에러라 부르죠. 로스라고 부르는데 출력이 입력이랑 같아야 되니까 같게 나오니? 라고 해서 보통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부르고요. 이게 제너럴 오토인코더 구조고요. 리니어 오토인코더는 저 용어가 있는데 리니어 오토인코더는 이 히든 레이어들을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써요. 그럼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는 거죠. 그럼 아시다시피 리니어 그런 레이어를 몇 개 붙여서 사실 리니어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그냥 웨이트 하나 곱하고 바이어스 하나 더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똑같게 돼요. 여기 뒤에도 그렇고.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쓰는 거를 리니어 오토인코더라고 부르고 뭐 리컨스트 에러는 보통 뭐 민스케일이나 크로스 엔트리를 쓰는 거고요. 그 리니어 오토인코더를 왜 설명드렸냐면 아까 잠시 설명드렸잖아요. PCA는 아까 폼을 보시면 이런 폼이기 때문에 뭔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그게 1989년도에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리니어 오토인코더를 구성하고 민스케일러 로스를 쓰면 PCA랑 똑같은 서브스페이스를 배운다. 똑같은 매니폴드를 배운다. 단 그 매니폴드를 구성하는 그 베이시스 있잖아요. 그거는 PCA랑 다르지만 똑같은 매니폴드는 배운다라는 게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RBM은 요새 안 하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RBM 얘기가 있는데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토인코더 해볼게요.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그게 다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주변에 보면 그냥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입출력 놓고 입출력이 똑같아야 되고 디멘전 리덕션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학습한 다음에 그냥 차원 축소된 결과 쓰시고 뭐 이렇게 그냥 쓰시더라고요. 왜 학습도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정말로. 굉장히 쉬운 편인데 이게 나온 시기를 보시면 이게 2000년도 초반쯤에 많이 쓰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넷 CNN이 나오면서 그 이미지넷이 정복된 게 2014년, 15년 이쯤이죠. 아직 10년 정도 더 남았어요. 시기를 보시면 지금 오토인코더가 나온 거랑 지금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CNN이라는 딥뉴럴넷을 쓰는 반복론들은 아직 10년이랑 거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오토인코더가 처음 나왔을 때 디멘전 리덕션으로 쓰였지만 뭘로 많이 쓰였냐면 네트워크 파라미터 초기화 하는 데 많이 쓰였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프리트레이닝 하는 데 많이 쓰였어요. 오토인코더. 이때는 뭐 사비의 이니셜라이저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배치놈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초기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딥뉴럴넷으로부터. 그런데 이 오토인코더로 프리트레이닝을 해놓고 학습을 시켰더니 잘 되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토인코더가 디멘전 리덕션 혹은 프리트레이닝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로 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쓰이기 때문에 뭐 패스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식으로 프리트레이닝 했는지를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인풋 784, 아까 엠리스트가 28x28이라서 784 디멘전이고 클래시피케이션, 아직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안 풀렸기 때문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예요. 10이고 히든 레이어가 1000, 1500. 굉장한 딥 뉴럴넷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이게 초기화를 하냐? 하나씩 하는 거예요.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니셜라이저를 해요. 그럼 레이어 바이 레이어니까 이제 1000, 784에서 1000으로 가는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바이어스는 그냥 우선 무시하고 이제 웨이트를 초기화한다고 하면은 이 웨이트를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할 거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784를 가요.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 봐요. 이렇게 784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원복이 되니 그 이 웨이트가 어떤 웨이트냐면 무작정 랜덤이 아니고 적어도 자기 입력값에 대해서는 다시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웨이트 값을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이런 식의 표현하죠. 여기 웨이트가 있으면 그럼 얘는 웨이트도 정해줘야 되는데 이 웨이트를 트랜스포즈해서 그냥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 두 단계 모두 그냥 똑같은 웨이트 하나를 학습을 하는 거고 이렇게 트랜스포즈 관계 있게 웨이트를 구성하는 거를 타이드 돼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드 형식으로 웨이트를 구성을 하면은 이 오토인코더 학습할 수 있겠죠? 쭉 학습을 했어요. 트레이닝 DB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가 정해지죠. 그럼 고정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트레이닝 DB를 태워요. 그러면 1000까지는 그냥 올라가죠. 고정된 웨이트에 대해서 저 출력값이 있을 거고 그럼 그 다음 레이어 1000 이걸 이제 웨이트 학습시켜야죠. 그럼 똑같이 방식으로 갔다가 오는데 이제 갔다 오는 거를 784까지 안 가고 요 레이어 하나에 대해서만 갔다 오는 걸로 생각하죠. 그때 웨이트는 타이드 되게 구성을 하면 웨이트 하나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면 초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서는 이제
트레이닝 DB에 있는 거를 넣어서 백 프로파게이션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랜덤 이니셜라이즈 해서 쭉 돌리면은 어이구 학습이 잘 되네 라고 해서 이거를 스태킹 오토 인코더, 오토 인코더를 쌓아가면서 프리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스태킹 오토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토 인코더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는 아까 입력 갖다가 줄어들고 나왔죠. 근데 이 입력을 그냥 입력을 주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 DB에 있는 거에다가 노이즈를 추가를 해요. 노이즈 추가된 버전이 들어갔다 나오면 이 출력 값은 이 오토 인코더 요 값이랑 같아라가 아니고 노이즈 추가되기 전 이 값이랑 같아야 된다 라고 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그럼 노이즈 된 버전이 들어가면 리컨스트럭션 하면은 노이즈 없는 게 나오죠. 그래서 디노이징 한다고 해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처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논문은 이제 썰이 중요하잖아요. 난 디노이징 할래 이게 아니었고요. 오토 인코더가 원래 매니폴드 러닝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매니폴드 러닝 관점에서 이게 썰을 풀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썰을 풀었냐면 다시 매니폴드 러닝 챕터 2로 가볼게요. 매니폴드를 잘 찾은 거는 피처를 잘 찾은 거죠. 그 데이터 포인트의 피처를 잘 찾고 복원을 했을 때 이제 원래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처를 잘 찾았다는 거는 의미적으로 피처를 잘 찾은 거잖아요. 그럼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는 음성이 있어요. 거기에 노이즈를 추가하는데 어느 정도로 추가하냐면 사람이 봤을 때 똑같다라고 의미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샘플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게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예요. 손 숫자인데 제가 노이즈를 너무 많이 주면 이가 사람이 구분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준 거죠. 근데 적당히 주면 같은 숫자이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혹은 음성도 아라는 신호인데 거기서 노이즈를 어느 정도까지만 추가하면 같은 아라고 사람은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같은 컨텍스트, 같은 의미를 가지는 샘플이라 라고 생각하는 수준 내에서 노이즈를 넣는 거예요. 그럼 노이즈를 쭉 넣었어요. 그리고 이건 매니폴드로 가는 거죠. 그럼 매니폴드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노이즈 추가한 다양한 버전들은 사실은 의미적으로 같은 샘플이죠. 그러면 같은 매니폴드 공간에 매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1000개 만들었어요. 노이즈 버전. 그러나 매니폴드에 매핑되는 샘플 위치는 똑같아야 돼요. 1000개가. 똑같은 애로 매핑되니까 복원됐을 때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게 뭐냐? 그냥 노이즈 추가되기 전이라고 여기는 정의를 하는 거죠. 의미적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매니폴드를 배울 때 일부러 입력에다가 의미적으로 똑같지만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그러니까 매니폴드 상에서는 똑같지만 원 데이터 공간에서는 다른 애들을 넣어주고 쭉 학습을 해주면 좀 더 매니폴드가 잘 배워진다. 이렇게 논문에서 썰을 엄청 풀었죠. 며칠 장 돼요, 논문이. 쭉 풀고 그러나 코드를 보면 그냥 입력에다 노이즈 하나 추가한 건데 이제 썰을 그렇게 엄청 잘 풀었죠. 근데 이해가 되시죠? 그럴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디노이징이 잘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은 그 디노이징 오토엔코더가 사실은 노이즈 추가했다가 다예요. 근데 그렇게 논문 내면 당연히 리젝 되겠죠. 이제 아까처럼 썰을 풀었고 그러면 이 디노이징 오토엔코더가 기존 오토엔코더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학습된 필터를 비주얼라이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어 딱 하나만 구성하고 입력 넣고 출력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웨이트를 타이드하게 구성되면 이 웨이트 하나가 배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웨이트가 오토 인코더로 학습했을 때 웨이트랑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로 학습했을 때 웨이트랑 이제 다르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좋니를 비주얼라이즈 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CNN에 보시면 레이어를 여러 개 구성하는데 각 레이어별로 이렇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로우 레벨 피처, 이미지 같으면 뭐 각 방향별로의 엣지 성분 뭐 이런 거를 추출한다고 알려져 있고 레이어가 올라갈수록 좀 더 상위 레벨의 피처가 뽑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제일 하위 레벨에서는 어떤 엣지 디텍터 모양의 필터들이 학습이 돼야 좀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하나만 구성하고 이 웨이트를 기존 오토인코더랑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랑 학습을 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엣지 디텍터로 모양이 나오려면 이미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왼쪽 오른쪽 백워드하고 하는 게 미분이니까. 근데 그 빼는 하얀색이 플러스라고 검은색이 마이너스 치면 이
빼기 플러스 방향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방향별로 있어야 다양한 방향의 엣지가 디텍팅 되는 그런 커널이 익혀져요. 그래서 오토엔코더랑 학습했을 때랑 뭐 여기는 근데 처음에는 랜덤으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학습이 보고는 잘 되지 않는 그 필터 자체를 보면 여기는 거의 랜덤이죠. 예. 그런데 여기 뭐 웨이트 디케이를 포함해도 뭐 LT 레귤러라이제이션 포함해도 잘 안 됐는데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를 봐라. 이렇게 사람이 봐도 엣지 디텍터가 잘 보이지 않니? 이렇게 해서 이제 썰을 풀었고요. 이런 성능을 뭐 엠리스트에서도 보여줬죠. 그래서 엠리스트에 보여줬는데 제일 재밌는 게 이제 같은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기 때문에 노이즈 하나도 안 추가했을 때는 기존 오토엔코더고 노이즈를 점차 추가했더니 점차 더 뭔가 강한 엣지 디텍터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잘 학습된 거 아니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태킹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아까 프리트레이닝 한 거.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이제 오토엔코더로 프리트레이닝 한 거랑 스태킹 오토엔코더로 프리트레이닝 한 거랑 그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로 축은 에러,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니까 이제 작을수록 좋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레이어 한 개 썼냐, 두 개 썼냐, 히든 레이어 세 개 썼냐인데, 노이즈를 여기 스태킹 오토엔코더 그냥 했을 때랑 스태킹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했을 때, 이제 노이즈 추가한 게 더 프리트레이닝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표가 좀 더 명확하죠. 하나, 두 개, 세 개 대해서 이제 노이즈의 추가 레벨. 여기 노이즈가 뭐냐면 제로 매스킹 노이즈를 썼거든요. 제로 매스킹 노이즈면은 그 화소 하나별로 이 확률로 값을 0으로 만들어줘요. 제로 매스킹. 그래서 확률이 0이면 하나도 매스킹을 안 한다는 거니까 노이즈 하나도 추가 안 한 거고 100이면 모든 화소의 값을 다 0으로 만든다니까 당연히 검은 이미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세게 줄수록 기대하는 건 이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니까 0이면 스태킹 오토엔코더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를 추가할수록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이 에러가 쭉 떨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너무 많이 주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미적으로 다른 애들이 돼버리니까 그런 어느 순간 이제 다시 또 에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자, 이건 헷갈릴 겁니다. 자,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생각해 보시고 다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여기 X를 넣으면 똑같은 X를 넣으면 고정된 X 하나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다 학습한 다음에 네트워크 입력에다가 어떤 X를 넣으면 쭉 거쳐지니까 그냥 네트워크 출력 X 헷 하나가 나오죠. 이 X를 바꾸지 않는 이상 X에서는 똑같죠? 실제로는 똑같은데 각 레이어별로 그 출력 값을 베르눌리로 해석을 해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챕터 2 얘기예요. 그냥 똑같은데 그 레이어의 출력 값을 아까 가우시안으로 평균을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베르눌리의 확률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했을 경우에는 확률 분포 모델이 정해지기 때문에 샘플링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베르눌리로 해석을 해서 샘플링을 해봤더니 그리고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0인데 이렇게 샘플링해서 쭉 뽑아봤더니 스태킹 오토엔코더는 0이 잘 안 나오고 여기는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인데 0인데 살짝씩 조금씩 다른 뭔가 0이 예쁘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뭐 0, 3, 8, 4 다 해봤더니 제너레이션도 좀 더 잘 되더라. 우리끼리 좋지?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점심 전에 마지막 두 가지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를 해볼게요. 내용은 간단해요. 아까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의 철학을 수식적으로 어떻게 녹아들여졌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 나오기 전에 이제 스토캐스틱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가 나왔는데 여기 로스 펑션을 보시면 네트워크 입력과 출력이 동일해야 된다. 리컨스트럭션이 이게 처음에 오토엔코더였죠. 오토엔코더였는데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는 요 네트워크 입력값을 노이즈 버전으로 넣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노이즈 버전 아니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기존의 오토엔코더랑 똑같은데 아까 노이즈를 추가한 이유가 뭐였냐면 의미적으로 같지만 원래 데이터 공간에서 다른 애들을 만들어주는 게 노이즈 추가하는 거였고 그렇게 추가했을 때 매니폴드 공간상에서 같은 위치로 매핑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 매니폴드 상에서 같은 위치로 매핑해 줘를 그냥 레귤러라이저로 넣은 거예요. H가 지금 인코드였기 때문에 X를 인코딩한 거랑 노이즈 추가한 거를 인코딩한 거랑 이 두 개 사이에 매니폴드 상에서 거리가 같게 만들고 싶어를 레귤러라이저로 그냥 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의 철학을 저런 식으로 넣어서 반영한 게 스토캐스틱 오토엔코더였고요. 그럼 노이즈 추가한 거에 대한 이제 평균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귀찮은 거죠. 그래서
뭐 테일러 익스펜션 써서 저 수식을 그냥 이런 스토캐스틱 아니고 디터미니스틱하게 어떤 놈 형태로 이제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한 게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 그럼 이 F놈은 어떻게 계산하니는 뭐 논문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이걸 또 가우시안으로 해석하면 또 뭐 수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뭐 그게 어렵진 않고요. 근데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도 요새는 잘 안 써요. 그냥 오토엔코더,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요 세 개를 요새는 쓰거든요. 그래서 컨트랙터 인코더는 이제 상식 차원에서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랑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는 철학적으로는 같은데 그 철학을 어떤 식으로 수식에 녹아졌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제 아까 첫 번째 성능 그 개선됨을 보여준 거. 웨이트를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그 엣지 디텍터 모양이 나오느냐. 내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가 더 낫다는데 제가 봤을 땐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뭐 테스트 에러.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를 했을 때 좀 더 낫더라. 뭐 이런 거 똑같이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1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랑 딥뉴럴레 학습하는 거랑 관계를 설명드렸고 챕터 2에서는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뭔지 설명드렸고 3번 오토인코더는 간단했죠? 간단해요, 실은. 그래서 간단해서 쭉 빨리 설명드렸는데 이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철학, 그 원래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컨트랙티브 오토인코더 사실 같은 현상이 있지만 수식을 달리 표현한 거고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이것도 시작은 이제 수식으로 쭉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애드버서리 오토인코더 하고 뭐 뒤에 개인이랑 같이 쓰는 논문들 보고 코드도 좀 보고 이렇게 할게요.